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할 질문은 최근 한 2, 3년 내에서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 행위이기도 하고 작년 10월 경으로 이제 이거에 관한 법이 시행이 됐다고 들어서 이제 좀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제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의 정의, 그 처벌법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변호사님 스토킹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접근을 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를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킹과 관련해서 이제 3년 이하 그리고 벌금 3천만 원 이하 또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또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스토킹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좀 제가 찾아보기로는 신고 건수가 한 24배 정도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냥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과연 처벌의 필요성부터 했는데 저도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놀랬습니다. 이런 범죄들이 되게 많구나.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 인지하게 됐습니다. 예. 과거에는 뭐 연예인들한테나 가능했던 일들이 이제 스토킹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특히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그 유튜브 인플루언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10만 유튜브, 뭐 100만 유튜버, 뭐 심지어는 1000만 유튜버도 국내에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과 행동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실제로도 지금 그 유튜버 중에 일부가 그 스토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그것을 CCTV 등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100만 유튜브 하시는 그 릴카라는 분 통해 갖고 뉴스도 보고 유튜브 통해서 보고 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봤는데 뭐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꽤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정말 좀 무서운 범죄인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이제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 강 PD가 얘기한 그 인플루언서도 아마 CCTV를 자기 그 현관에다가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고 그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해서 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이 됩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말씀은 증거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 범죄자들은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조금 이런 스토킹을 하는 걸까요? 일단 그게 본인이 하는 행동이 범죄라는 걸 인지를 못하는 기 때문에 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건 자신이 그냥 남녀 관계에서 서로 좋아하는 과정에서 구애하는 거로 생각해서 이건 내가 범죄라고 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착각하는 거죠. 자기 혼자 망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하는 범죄 둘 다 뭐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범죄 신이 딱 보면 딱 두 가지거든요. 제가 일반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은 그 범죄를 하더라도 나는 안 들킨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범죄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 두 가지에 의해서 범죄는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들이 이제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그냥 형식적으로 정의된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한변호사회에서는 그 등록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요건이 뭐냐면은 일단 법조 경력이 5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임 사건이 20건에서 30건 이상 되는 경우 그 심사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심사를 해가지고 대한변호사 등록협회에
전문 등록 변호사를 심사를 해서 등록을 하면은 전문 변호사가 됩니다. 그 등록을 한 이후에도 연수 시간 10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야지 그 등록이 유지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형식적으로 변호사 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이제 분야에 대한 사건 수임 경력도 있어야 되고, 사건 수임 건수가 이제 기준도 되고 경력도 기준이 되는데, 사실 근데 모든 변호사들이 원하는 사건만 맡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초임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배정되거나 아니면 이제 워시를 해줘야 되는 선배 변호사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건을 맡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좀 원하는 사건을 맡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지금 3만 명 시대에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든 아니면 로펌이든 간에 결국은 파트너 변호사 내지는 어소 변호사, 도와주는 변호사 이렇게 둘이서 같이 이제 호흡을 하면서 그 의뢰인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업무 패턴입니다. 근데 어소 변호사 내지는 조력해주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 사건을 수임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수임하는 게 아니라 그 파트너 변호사 내지는 같이 일하는 그 선배 변호사를 따라서 구분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뭐 형사를 전문하고 싶다, 아니면 민사를 전문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행정사건 전문하고 싶다, 아니면 기업법을 전문하고 싶다 하더라도 파트너 변호사 내지는 선배 변호사의 수임 사건에 맞춰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임 변호사 분들도 좀 고충이 있으실 것 같으시고, 근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변호사님 이제 초임 검사 시절에는 뭐 분야 같은 거를 또 선택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것도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배정되는 거에 따라서 사건을 수임을 하시는 건가요? 예, 뭐 초임 때는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특수사건, 뭐 부패 관련 사건을 잘하는 인지사건을 주도적으로 하는 검사가 생길 수도 있고, 고소사건들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처리하는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검사 한 5년 차 때 그 부산지검에 있으면서 그 당시 소위 말하는 기업범죄에 대해서 조사했던 참고인이 뭐 레버리지 이펙트를 아느냐, 뭐 밸류에이션을 아느냐 해가지고 제가 그 참고인한테 그래 저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회계학도 공부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일을 못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대학원에 공부를 따로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고,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업무는 이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한 10년 정도 내지는 5년 정도 성과를 내게 되면 그 분야에 특화된 검사라고 해가지고 블루벨트, 블랙벨트 뭐 해서 그것도 인증하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또 출연하고 계시는 임채원 검사님도 좀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기는 한데, 변호사님은 검사님 시절에 맡았던 사건 수임이나 지금 하고 계시는 전문 분야들이 좀 어떻게 만족스러우신가요? 일단 3년 동안 주로 형사사건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트랙 레코드 내지는 그 사건 경험에, 케이스 경험에 의해서 그 부동산 금융 쪽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좀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인데, 뭐 일단 만족합니다. 예. 원하는 거를 또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또 실력 좋은 변호사지 않으십니까? 같이 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형사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런 업무, 나머지 업무들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문 분야 궁금해서 이제 또 여쭤봤는데, 변호사님의 검사 초임 시절도 듣고 오늘은 변호사님에 대한 흥미가 더 높아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희 변호사였습니다.